인터넷 맞춤형 광고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추천한 영상을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내 취향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알고리즘, 이 윤리적으로 잘 검증되고 있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고리즘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딱딱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알고리즘에 대한 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 시스템,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네. 뭔가 든든하고요. 신뢰가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공정한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매우 위험한 거죠.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시스템의 결정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위협은요,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네. 그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카타리나 츠바이크의 무자비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을 좀 좋게 표현할 것 같으면 무자비하다 이런 표현 안 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목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통제 시스템이 현실에도 있습니까?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통제 시스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네.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미래에 일어날 살인 사건을 예측해서 미리 범인을 잡는 거죠. 네. 살인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라 강력범죄 제로의 사회를 구축하는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문제는 이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그야말로 생사람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휴, 설마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놀랍게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컴퍼스라는 재범 예측 시스템인데요. 예. 현재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 형기가 끝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로 다시 범죄를 할 것인가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 시스템의 결과물을 가지고 법정에서 그러니까 가석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이는데요. 네. 경미한 범죄의 재범률은 70% 정도고요. 그리고 폭력을 동반한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25% 정도로 정확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25%면요. 이게 동전 던지기로 해도 50%인데 그러게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두고 동전 던지기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50%인데 이건 네. 25%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자비하다는 말이 왜 뭔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책엔 이거 말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책은 이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파헤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 2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면서요. 대중들의 인식에 비해서 이렇게 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윤리를 고려하고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근데 지금 알고리즘하고 빅데이터가 같이 결합된 거잖아요. 네네. 빅데이터라고 하면 좀 신뢰가 가는데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알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원하는 해결책을 찾는지를 상세히 지시하는 것인데요. 네. 정보가 좀 모자라더라도 여러 경우의 수를 추론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걸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 휴리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구축하려면 일단 모든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든 정보라고 했을 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매칭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직업, 재산, 외모, 인종,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을 매칭시켜 준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또 싸우는 사람들 또 이혼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집안끼리 싸운다든가 네. 부모님과의 부모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고려할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알고리즘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오류를 인지하면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현장에 투입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개발자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개발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수치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수량화돼야 되는데요. 예. 사실 뭐 그 영화를 보고 별점 같은 걸 주잖아요. 예. 이거를 과연 수치화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유저들이 개별 영화들의 평점을 매기는데 네. 어떤 사람한테는 4 정도 되는 재미가 어떤 좀 시니컬한 사람한테는 2밖에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수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사실 빅데이터인데요. 네.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별점 같은 것도 그거 됐고 어떤 영화를 본 A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네.
뭐 그 OTT 같은 걸 보면 A란 영화를 본 사람이 B란 영화를 본 사람이 그 겹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A를 좋아하는 사람은 B를 좋아하겠구나 해서 A만 본 사람한테 B를 추천해 주는 식으로 네. 주관성을 배제하고 수치화하고 데이터한 게 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와 기저귀 역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게 독일 마트에서요. 특정 시간대에 맥주와 기저귀가 동시에 잘 나간다는 거예요. 맥주 사러 온 사람들이 기저귀도 사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육아한 사람들이 기저귀 사가면서 지쳐가지고 맥주를 사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는데 사실 그게 맞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마트에서 그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번들을 해가지고 전시해놓고 팔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맥락 없이 수치적인 결과만 알 뿐이지 사실은 여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확률적인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의문점은 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한테 윤리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매우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AI 윤리를 그 결과물, 그 나온 것들에 대한 적용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 AI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에 적용하는 건 좀 당연하고요. 문제는 이게 그 전 단계 AI의 윤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합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의 의도가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범 예측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 재범 예측 시스템에서 초졸이란 특성이 나타나면 10명의 대상자 중에 5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근데 이 중에 실제로 4명이 범죄를 저질렀고 1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요. 4명의 재범자는 확실히 가려낼 수 있는데 억울하게 의심받는 1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재산이 중산층 이상이다라는 특성이 나타나면 총 10명의 대상자 중에 5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시스템이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 이걸 기준으로 하면 범죄자 1명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을 이 5명을 석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석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든가 범죄자를 하나 놓치게 된다든가 이게 과연 어떤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결국 그 AI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이 5명은 석방해도 좋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걸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모르게 그 앞전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계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빅데이터를 돌리고 그래도 결국은 누군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은. 맞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기계가 하니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계를 설계할 때 이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런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은 뒷받침되는 차별도 생기고요. 가령 SNS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뭐 특히 정당 같은 경우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들만 주로 패친이 되고 추천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만 다 지지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저 OTT 보다 보면 중국 영화 한번 보잖아요. 그럼 다 중국 영화만 추천해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리즘에 의지해서 세상을 좀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윤리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데이터에서 어떤 윤리 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개발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합의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리 기준을 세운다기보다는 그래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챗봇이나 이런 요즘에 나오는 그 챗GPT나 이런 걸 봐도요. 파인 튜닝을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좀 나쁘게 나오면 바로바로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개발사에서 이런 답은 못하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빨리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 지금 챗GPT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어떤 결과물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운용의 묘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챗GPT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데 좀 최근에 뭐 이탈리아나 뭐 유럽 쪽에서는 챗GPT 이거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막 성범죄자로 몰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인류가 합의에 이르게 좀 개발을 멈추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저껜가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6개월 개발을 멈추는 건 결과적으로 중국에만 이득이 될 것이다.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개발을 멈추자는 게 GPT-4가 나왔잖아요. 예. 5를 내지 말자는 거지 개발 자체를 아예 멈추자는 게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예.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게 가령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걸 주장하고 나섰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픈 AI에 있다가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늦다고 나간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가 하는 뭐 그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미 너무 이게 오픈 AI가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위주로 지금 6개월 멈춤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앞서 나갈 때는 괜찮고 남이 앞서 그렇죠. 나갈 때는 네. 잠깐 멈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질문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가는 이유 어떤 겁니까? 예,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인공지능이란 이 조합은요.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또 신뢰가 가는 도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조작당하고 편견을 조장하고 심지어 차별을 유도할 수 있는지 밝히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사실 이런 시스템의 도입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런데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한 번 더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신뢰를 보내기보다는 조금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좀 다른 쪽의 시선을 가지면서 생각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은 신뢰를 보내지 말고 좀 경계해라. 네네. 그렇다고 또 알고리즘 공개하라 그러면 절대 공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업 비밀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답답한 거잖아요. 네네.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나온 결과를 또 잘 사용한다. 내가 잘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그 사이에도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김소영님, 차분한 진행, 따뜻한 목소리로 방송하는 김성환의 시사야. 전 늘 듣다 잠들어요. 재미도 있고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9115님, 조금 웃기시겠지만 제가 점점 똑똑해진다는 느낌 받았어요. 예전에는 어떠한 이슈를 접하면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슈를 듣고 이해하고 내 의견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모두 시사야 덕분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